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세종대왕이죠. 한글을 창제하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시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왕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왕실의 치명적인 수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500여 년 전 조선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세종 18년, 서기로는 1436년입니다. 이 해의 조선 왕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칵 뒤집히게 되죠. 사건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봉씨, 당시 세자빈의 지위에 있던 여성이었어요. 왕세자의 아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봉씨라는 여인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유교 국가 조선에서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던 왕세자빈이 궁궐 밖으로 내쳐졌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세종대왕이 직접 신하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왕실의 수치스러운 일은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례였거든요.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관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며느리가 궁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다. 상상이 되시나요? 대전 한복판에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자신의 며느리가 저지른 추악한 행위를 폭로하는 장면으로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을지 세종대왕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72권을 펼쳐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실록의 기록은 거짓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관들은 심지어 왕도 함부로 볼 수 없게 기록을 작성했거든요. 그렇다면 봉씨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녀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궁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한 여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봉씨가 어떻게 세자빈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봉씨는 두 번째 세자빈이었어요. 첫 번째 세자빈은 휘빈 김씨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무속신앙, 즉 구슬하고 방수를 부렸다는 거였죠.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왕세자빈이 미신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김씨를 배출시키고 다시 새로운 세자빈을 간택하게 되죠.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세종은 매우 신중하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세자빈을 선발했어요. 집안의 배경은 물론이고 용모와 품행, 건강 상태까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봉씨였던 겁니다. 봉씨의 아버지는 봉여라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덕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어요. 입궁 초기만 해도 봉씨는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자빈 마마께서 요즘 행실이 좀 이상하시다더라. 밤마다 술을 드신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처음에는 이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며느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세종은 원래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성품의 소유자였으니까요. 설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자빈이 특정 궁녀를 유난히 가까이 한다는 것, 그 궁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봉 씨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봉 씨가 궁궐에 들어왔을 때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세자 이양, 그러니까 훗날 문종이 되는 분 말이죠. 그는 봉 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세자 이양은 이미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 씨를 매우 사랑했거든요. 김 씨가 패출당한 뒤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로 들어온 봉 씨를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궁궐이라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친정 가족도 만날 수 없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봉 씨의 이상 행동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음주였어요. 그것도 혼자서 방 안에서 몰래 마시는 술이었죠. 조선시대 여성, 특히 왕실 여성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되는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세자빈의 신분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이 매양 술을 궁방 안으로 들여와 마셨다. 여기서 매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매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봉 씨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폭력성이었습니다. 봉 씨는 자신을 모시는 궁녀들을 자주 때렸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심하게 구타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궁녀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이 실록에 명확하게 적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더욱 기이한 행동들이었어요. 봉 씨는 자기 방의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밖을 훔쳐보곤 했답니다. 대체 무엇을 보려고 했던 걸까요? 혹시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세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갇혀있는 이 공간 밖의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워하며 바라본 건 아닐까요? 이런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은 며느리를 직접 불러 엄하게 꾸짖었어요. 내가 세자빈의 신분으로 어찌 이런 행실을 보이느냐? 당장 고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던 거죠. 그런데 봉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왕 앞에서 대들었어요. 세자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것도 왕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봉 씨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세종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세종 자신도 젊은 시절 아버지 태종에게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종은 아들인 세자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내 아내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거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억지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자는 여전히 봉 씨에게 냉담했고 봉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비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봉 씨의 곁에 한 궁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소쌍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죠. 소쌍은 신분상으로는 매우 낮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봉 씨는 이 소쌍을 유독 가까이 했어요. 다른 궁녀들보다 훨씬 더 각별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맞는 시녀를 곁에 두는 것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다른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봉 씨는 소쌍만을 특별 대우했답니다. 소쌍에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부드럽게 대했죠.
밤늦게까지 소상을 자기 방에 머물게 했고 때로는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금세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세자빈 마마와 소상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너무 친밀한 게 보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결국 상궁들의 귀를 거쳐 더 높은 곳으로 전해지게 되죠. 세종은 처음에는 이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증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고되면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왕실의 수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소문이 거짓이라면 무고한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그래서 직접 소상을 불러들여 신문하기로 한 거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그 운명의 날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세종은 소상을 대전으로 불러들였어요. 궁궐의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 자리에는 세종뿐만 아니라 주요 신하들도 배석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소상은 떨리는 몸으로 어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왕 앞에 직접 나온다는 것 자체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세종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세자빈과 어떤 관계인지 사실대로 아뢰어라. 거짓말을 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소상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자신이 말하는 순간 왕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종의 거듭된 추궁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빈께서 소인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소상의 첫 증언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중을 들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상은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지금 고발하는 대상이 바로 미래의 왕비가 될 수도 있는 세자빈이었으니까요. 빈께서는 소인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전각 안에 있던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세종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소상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인을 침상 위에 눕게 하셨습니다. 빈께서도 옷을 벗으시고 소인의 곁에 누우셨죠. 소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내용은 더욱 적나라해졌습니다. 마치 남녀가 함께 있을 때처럼 서로 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실록의 원문을 보면 남녀 교합의 형상과 같이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동성 간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종은 이 증언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도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감정을 추스르고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여러 번이었습니다. 전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궁녀들도 있었느냐? 소인이 아는 한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또 물었습니다. 내가 거부하지는 않았느냐? 왜 이 일을 더 일찍 고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소상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소인은 천한 종의 신분입니다. 어찌 감히 세자빈 마마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하려 해도 누가 소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저만 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이 대답은 당시 신분제 사회의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낮은 신분의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설령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세종은 소상의 증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캐물었죠. 그리고 소상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고 다른 정황 증거들과도 들어맞았습니다. 실록에는 대시도이시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궁중에서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를 지칭하던 은밀한 표현이었어요. 서로 마주 보고 먹는다는 뜻인데 표면적으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동성 간의 연애 관계를 뜻하는 암호 같은 단어였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관계가 조선시대 궁궐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구조에서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다가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요. 하지만 봉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세자빈, 즉 미래의 왕비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유교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소상의 증언이 끝나자 세종은 다른 궁녀들도 차례로 불러들여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 역시 소상의 말과 거의 일치했어요. 세자빈 마마께서 소상을 유독 가까이 하셨다. 밤늦게까지 함께 계셨다. 다른 궁녀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죠.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세종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 봉 씨 본인을 불러 직접 추궁해야 할 차례가 온 거죠. 봉 씨가 대전으로 불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가 들통났고 이제 끝이라는 것을요. 세종은 봉 씨에게 물었습니다. 소상의 증언이 사실이냐? 봉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상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 앞에서 그녀의 부인은 힘을 잃었어요. 더구나 세종은 추가로 다른 혐의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냐? 이 말에 봉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실제로 봉 씨는 한때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자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 역시 큰 죄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평소에 매우 자비롭고 관대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신하들의 잘못도 자주 용서해 주었고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달랐어요. 세종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며느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닌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예리였죠. 그리고 그 예의 핵심에는 남녀 관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동성 간의 성적 관계는 천륜 티엔룬을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하늘이 정해놓은 인간의 도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더구나 이것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실에서, 그것도 미래의 국모가 될 세자빈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백관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 씨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실의 수치스러운 일은 최대한 비밀리에 처리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 경들에게 알리노라. 세종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자빈 봉 씨가 천륜을 저버리는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 궁녀 소상과 함께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노라. 대전 안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왕이 직접 며느리의 치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세종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 씨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궁녀들을 함부로 때렸으며 왕실을 속이려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느니라.
세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이런 자가 어찌 조선의 국모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세종은 특히 소상의 증언을 강조했습니다. 소상은 비록 천한종의 신분이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봉씨의 잘못된 행실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피해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보통 높은 신분의 사람이 보호받곤 했거든요. 하지만 세종은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신분에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세자빈을 폐출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신하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서였겠죠.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주었다. 내가 직접 타일렀을 때도 봉씨는 고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대들기까지 했느니라. 이런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종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일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후대에 어떤 폐해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왕실부터가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는 법이다. 나는 조선의 왕으로서 그리고 유교, 국가의 수장으로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겠다. 이 말에는 세종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워서 잘못된 길로 빠져든 한 여인을 어떻게 이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종은 왕이었고 한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봉씨를 서인 수련으로 강등하여 궁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서인이라는 것은 양반 신분도 아닌 평민을 의미해요. 한순간에 왕실의 일원에서 일반 백성으로 떨어진 거죠. 이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봉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소상에 대해서도 결정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소상은 봉씨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은 소상이 약한 입장에서 거부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상도 어느 정도 벌은 받았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종은 왜 이 부끄러운 사건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으며 더 나아가 실록에까지 상세히 기록하게 했을까요? 왕실의 치부를 감추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세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은 단기적인 체면보다 장기적인 교훈을 중시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대의 왕들과 왕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세종은 투명한 통치를 지향했습니다. 잘못된 일은 누가 저질렀든 명확히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며느리라 해도 말이죠. 이런 원칙주의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500년 동안 지속되게 만든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봉씨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세자빈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일반 백성으로 추락한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궁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봉씨가 궁궐을 떠난 후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야사에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그녀의 최후는 참담했던 것 같아요. 야사에 따르면 봉씨의 아버지 봉현은 딸이 저지른 일로 인해 가문 전체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자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했거든요. 자신의 딸이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하늘도 용서할 수 없는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 봉현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봉현은 결국 딸을 직접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기록이 아니라 야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봉 씨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오직 이 폐출 사건 하나뿐이에요. 그녀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궁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자빈에서 쫓겨난 여인으로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처벌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빼앗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미래 세대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수치이자 처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세자, 훗날의 문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두 번째 부인마저 이렇게 쫓겨난 것을 본 문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문종은 재위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겨우 2년 남짓 왕위에 있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할 기회도 없었어요. 역사가들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만성적인 질병도 있었고 정치적 스트레스도 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이어 부인들을 잃은 정신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인 김 씨는 폐출당했고 두 번째 부인 봉 씨도 이런 식으로 떠났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조선 왕실에서는 세자빈을 선택하는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단순히 집안의 배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성품과 교육 수준,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죠. 간택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고 궁에 들어온 후에도 오랜 기간 교육과 관찰을 받게 했어요. 또한 왕실 여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궁녀들의 출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자빈이나 후궁들의 일상적인 행동까지 보고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더욱 답답한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거니까요. 현대적 시각으로 본 봉 씨 사건.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나쁜 여자가 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는 여러 겹의 비극이 겹쳐져 있거든요. 첫째, 봉 씨 개인의 비극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여인의 고통.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도 어쩌면 피해자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실에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서 정서적으로 방치되었으니까요. 둘째, 신분제 사회의 비극입니다. 소상이라는 궁녀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설령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 해도 말이죠. 그녀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겁니다. 셋째, 왕실 제도의 비극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담장 안에 가두어 놓고 왕이나 세자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언제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유교 질서의 엄격함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당시의 가치관. 지금 시대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세종대왕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역사는 세종을 완벽한 성군으로 기억하지만 그 역시 한 인간이었고 가족의 문제로 괴로워했던 아버지이자 시아버지였어요. 세종은 이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원칙과 정의를 지켰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는 옳은 결정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또한 세종은 아들 문종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첫 번째 부인을 잃고 두 번째 부인마저 이렇게 보내야 하는 아들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아들 한 사람의 행복보다 나라 전체의 기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숙명이었죠.
세종이 이 부끄러운 사건을 실록에 상세히 기록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자신이나 왕실의 불리한 기록은 없애거나 왜곡하려 했지만 세종은 달랐어요. 그는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왕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역사에 남긴 거죠. 그리고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기록으로 남긴 세종의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봉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세자빈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봉씨는 불행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이해,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둘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세자와 봉씨 사이에 진솔한 대화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분과 체면, 유교적 질서가 그런 소통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셋째, 인간적인 따뜻함의 필요성입니다. 봉씨가 소상에게 의지한 것은 그녀가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궁궐도 따뜻함이 없다면 차가운 감옥일 뿐입니다. 넷째,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 우리는 봉씨를 단순히 죄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제도와 관습의 희생자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역사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세자빈 봉씨 사건.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고통과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역시 시대적 한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봉씨의 이야기는 비록 비극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세종대왕, 문종, 봉씨, 소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갈등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왕에게도 숨기고 싶은 치욕이 있었고 화려해 보이는 왕실에도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어 모두에게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지라도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는 것. 그것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봉씨의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의 한계, 제도의 맹점, 인간적 따뜻함의 중요성,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요. 500여 년 전 궁궐 담장 안에서 벌어졌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